우리 삶에 주어진 현재는 과연 절대적인 걸까요? 혹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소설 속 주인공들은 죽은 사람, 즉 분신의 존재와 마주합니다. 그 분신이 남긴 흔적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만약 현재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결핍과 한계 상황들도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하나의 계기일 것이고 어쩌면 이미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예, 잘 지냈습니다. 예. 특별히 네. 못 지낼 이유는 없는. 네, 그렇죠. 간단히 뭐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 기자입니다. 네, 저는 맥시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한데 저부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저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경사난 일이라도 있나요? 경사가 일 수도 있죠. 저희가 오늘 다루는 논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작가님이신데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타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전에도 막 되게 대단한 상들을 타셨는데 그죠, 맨부커상이라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이 노벨상이라는 것이 가진 무게가 그렇죠. 굉장히 새롭고 뭔가 이렇게 서사 장르에 푹 빠져 있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하필 그 수상 소식이 나올 때 제가 한강 작가 소설들을 읽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그러면서 그 소식에 푹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 축하의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녹음을 하고 나서 잠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 때 좀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이랑 좀 모여가지고 여행을 좀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어디로 여행 가셨어요? 강릉을 갔다 왔어요. 강릉. 네. 강릉 쪽에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펜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애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조만간 또 친구 하나가 그 공익근무로 이제 입소를 해가지고 아니, 그거 송별회 겸 해가지고 모인 좀 것도 있긴 늦긴 합니다. 한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어요. 네, 많이 늦은 것 네. 같은데. 요즘에 공익 그 적체가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좀 잘 풀려서 집 근처로 가게 됐다고. 네, 강릉에서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강릉 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밤에 그 해변에 갔다 왔어요. 그 강문 해변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강문이 아니라 안목이구나, 안목. 안목 해변. 네. 그 낮에만 갔었는데 밤에 안목 해변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안목 해변? 네, 그 커피 유명한 거기가 그- 카페들이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네. 네, 있는 걸로 유명. 주 기자님도 여행을 오랜만에 또 리프레시를 하고 오셨군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맥시멈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저 그냥 늘상 저 마라톤 뛰었습니다. 맞아요. 완주하셨죠? 네, 마라톤 풀코스 축하드립니다. 완주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다음 한번 박수를. 이거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풀코스를 뛰신 거니까. 어떠세요? 좀 네. 참 뛰고 나니까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어떤 마라톤 부류?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과 와. 해보지 않은 사람. 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안동 마라톤을 뛰었는데, 네. 전 항상 한강변을 뛰면서 평지를 뛰었거든요. 근데 안동 마라톤은 그냥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42km를 계속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42.19km를 한다고요? 그러면 네,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라톤이랑 좀 다른데? 네,
그 일반 우리가 아는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이라 국제 마라톤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현지를. 그래요? 그게 규격이구나. 예, 예. 그래서 파리 마라톤도 보면 파리에서 했던 올림픽에서 했던 마라톤도 예. 시내만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동 마라톤은 그 국제 무대가 아니라서 외국 선수도 없고 그냥 한국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건데 네. 안동이 또 산지니까 아. 이게 자꾸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오르막길도 막 2km, 3km짜리 오르막도 아, 있고 2kg요? 네. 정말 그거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어떠셨어요? 가셔가지고. 뛰다가 그 오르막길들을 마주했을 때 좀 아니, 처음에는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그 정도야 있을 수 있지 했는데 오르막을 3km를 뛰어 올라간 다음에 1km를 뛰어 내려왔는데 안동댐을 건너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와중에 또 댐을 건너셨구나. 아 이거 심상치 않다. 뭔가 잘못됐다. 내가 준비했던 거랑 살짝 다른데. 살짝 하는 다른 게 아니라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게 어. 오르막도 막 내리막길도 걸어서 내려가기도 어려운 발목 삘까봐 아, 거길 막 그러죠. 뛰어 내려가야 되고 막 조심해야겠다. 정신 나간 마라톤이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또 네, 완주를 네, 하셨네요. 네, 완주는 겨우 했습니다. 어떻게 집념의 보면 승리. 어떻게 보면 그 마라톤이 진짜 강자들이 모였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렇죠. 정말 강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짜. 와. 또 한국만큼 또 산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네. 막 와. 백발성성한 할아버지들이 아. 어찌나 잘 뛰시는지 아, 한 50대 60대 된 아줌마도 다 뛰는데 3시간 55분 걸렸다 그러니까 와, 정말요? 예. 엄청나신 아유. 분들이네. 또 요즘에 강자가 많습니다. 되게 달리기 열풍이 있는 것도 어, 영향이 네. 있는 네. 것 최근에 같아요. 러닝 크루 이런 것도 되게 핫하잖아요. 네, 도심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수십 명씩 네, 맞아요.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실제 마라톤에는 네, 소위 음. 꾼들 꾼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꾼들. 마라톤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분명히 난 안동 마라톤 참가했는데 그분들 티셔츠 보면은 막 2024년 뭐 어디 뭐 다른 제주 지역. 마라톤 막 이런 거 옷 입고 아, 있고 그런 거 다 가시는 분들이구나. 예. 아까 젊은 말씀- 사람들도 네.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완주를 했을 때 쾌감은 완주 한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쾌감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저도 얼핏 듣기로는 약간은 좀 중독적인 측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치면 그 도파민이 마구마구 그죠. 샘솟는. 그분들한테는 달리기가 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룰 소설 중에 하나도 예시로 나올 소설 중에 하나도 이제 끊임없이 달리는 주인공이 나온 소설에 있는데 그런 소설이 있나요? 네. 한강 작가의 질주라는 소설에서 음. 인규라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달리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한강 소설을 다룬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정확히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들고 온 논문의 제목이 한강 소설의 분신 구조와 주체성이라는 논문입니다. 분신 구조요. 네, 분신 구조와 주체성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약간 뭐 변명할 거리도 아니지만 변명. 네, 아니죠. 노벨상 네. 수상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하고 나서 이걸 정한 것이 아니라 네. 한 달 전부터 사실 정해놨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되게 원래 흥미롭게 보고 있던 논문인데 저희가 녹음이 살짝 미뤄지면서 네, 시기가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여기 이 논문에서 뭐 한강 작가님의 소설들을 통해서 일종의 뭐 작가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나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 양원진 교수가 이 논문을 작성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묶어가지고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요소를 어떤 이 분신 구조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한강 작가님께서 수상까지 하셔가지고 더욱 흥미롭게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듣는 분들이 약간 우려하실 수도 있는 게 나는 아직 한강 작가 소설을 안 읽어봤는데 그러죠. 작품들을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읽어 보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 온다는 읽어봤었는데 나머지 소설들은 따로 읽어보진 않았던 상태입니다. 맥시멈님은 혹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요? 네, 채식주의자 읽다가 말았어요. 그 채식주의자의 그 며느리가 네네. 갑자기 고기 안 먹겠다고 맞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 아마 네, 그런 네, 네. 근데 그 며느리를 둘러싼 이제 남편이며 뭐 시댁이며 친정이며 다 같이 하나같이 참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아하. 그죠. 갑자기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누구와도 소통을 거부하는 그 당사자랑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이겠다고 막 붙잡고 입에다 그죠. 쑤셔놓고 네. 막 달려드는 그 가족이나 뭐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읽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분이 아마 있죠. 네. 시어머니인가 친정어머니인가가 그 흑염소 집을 따려가지고 네, 주고 오는 장면에서 그냥 책 덮었습니다. 못 읽겠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되게 다 읽지 않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나름 뭐 강렬한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싶기도 굉장히 한데.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소설들을 다 모르더라도 이 글을 읽는데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듣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논문에는 이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간략히 요약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물들 사실 그 이 주인공들이 겪는 것들 속에서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그것을 엮어서 이렇게 관통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논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제목에서 나오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의 소설들을 분신 구조라는 독특한 이 서사 모티프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네. 하는데요. 두 분은 약간 분신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분신이라고 하면은 좀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 네. 뭐,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죠. 네.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분신술 막 해가지고 분신술, 분신술 막 네. 나랑 똑같은 모습이 타다다. 그렇죠. 손오공이 털을 훅 불면 딱, 9명의 네, 맞아요. 손오공이 된다든가. 맞아, 손오공도 있었다. 또 애니메이션 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유희왕의 그 초대 주인공인 그 유희도 어떻게 보면 그 분신이잖아요. 그 그런가요? 어둠의 유희와 그 그냥 유희. 약간 지킬 앤 하이드 저는 잘 느낌도 모르겠어요. 있네. 지킬 앤 하이드는 네, 지킬 그런 앤 것도 하이드. 있고. 어. 근데 거기에서 항상 그 그냥 유희가 그 어둠의 유희를 부르는 말이 그거예요.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다른 얘기다. 뭐 분신은 아닌데 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가사 있어요. 유희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또 분신하면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분신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와 이 작품 속이 아니라 만약에 나랑 진짜 똑같은 것이 세상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나인데 내가 아닌 그런 거죠. 쉽게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가요? 그죠. 그 흔히 말하는 그 도플갱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분신 같은 느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도플갱어를 마주치면 죽는다. 네, 이런 속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신 구조를 소개하면서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는 특이한 분신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이한 분신. 네, 되게 독특하게 분신 구조가 차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문학에서 기존 서사 장르에서 분신 구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 분신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원시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죽음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약간 일종의 회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또 다른 내가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비드래곤이 죽는다 하면은 죽은 비드래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비드래곤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발생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 서사 장르에서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이 분신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나인데 내 자아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진 이 타인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작품들 속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그것의 분신이 사실은 이 주인공과 성격이 똑 닮은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의 모티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른 인격인 경우에는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분신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에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신의 어떤 모티프가 탄생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내가 부인하고 싶은 어떤 하지만 나의 어떤 일부인 것이 그죠. 내 타자에게 투영이 되어 있는 그게 분신이라는 거죠.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 아니요, 지금은 기존 문학에서 기존 문학에서 어떻게 기존, 사용이 네네네. 되었냐. 그래서 기존 문학에서는 내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외부로 퉁쳐내 가지고 외부에 나랑 똑같은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서사 장르에서는 이 분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면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나랑 똑같은데 되게 성격이 나쁘다거나 지금의 나와 성격이 반대된다거나 이런 식의 분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좀 진짜로 나랑 똑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바타. 그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원래 그 전에는 약간 좀 분신이랑 아바타랑 다를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이래서 좀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게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이렇게 나와 똑같은 형태가 등장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존의 작품들에서는 분신이 나오면 이 나온 분신 알아서 막 자기 멋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나와 동작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 그거 분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나 그림자라고 부르죠. 그림자. 네, 그렇지만 이 분신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형태를 지녔지만 자기 멋대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내 자아와 분리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사 장르에서 분신의 역할인데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는 이 분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는 이 주인공이 존재를 하는데 항상 이 주인공이 굉장히 연약하고 마음이 좀 여립니다.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어떤 과거에 가장 가까운 대상의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또 그 가까운 대상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가까운 대상의 죽음이 그러니까 가까운 대상의 죽음을 내면화하는 순간들을 계기들을 맞게 돼요. 주인공들이. 그런 것들을 이 양원진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분신 구조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면화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물의 죽음을 내면화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소설 한강 작가 소설의 질주라는 소설을 보면 인규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규는 동생인 진규라는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인규가 어렸을 때 인규네 집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를 보다가 진규라는 동생이 공터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규가 사실 동생이 맞을 것도 알고 있었고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고 근데 가게를 지키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가면서 그것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이제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죽은 동생의 삶을 자신의 신체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좀 어렵고 복잡하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약간 일종의 내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고 그 동생의 그 사건 당시의 감정, 과정을 계속해서 현재화하려고 이 내면화 계속해서 시도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러면 기존의 문학 서사에서 나타나는 분신 구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의 대상에게 투영하는 것이었다면 이 분신 구조는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네요. 그죠. 일종의 내면화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서는 이 눈으로 구별이 됐었죠. 네. 나와 같지만 이렇게 알아서 행동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었다면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는 내 주변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은 인물이 계속해서 제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도 남아 있지만 그 죽은 인물의 자아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두 개의 자아가 이렇게 병치를 하지만 그게 아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원진 교수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분신 구조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 멜랑콜리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크리스테바의 멜랑콜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네.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도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멜랑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애도라는 것은 이제 대상이 상실했음을 인정을 하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애도니까. 네, 보내주고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물론 당연히 언뜻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의 이제 새로운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멜랑콜리는 그게 안 돼요. 멜랑콜리는 쉽게 놔주지 못하는. 네,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 사람을 자꾸 그 안에서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곱씹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이미 죽었음에도. 그렇죠. 우울한 어떤 상태인 건데 말씀하신 그 인규의 모습이 아마 그 멜랑콜리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뭔가 그 동생이 살아 있을 때 그 상태를 좀 뭔가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 인규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소설 제목이 질주잖아요. 네. 계속해서 달려요. 달리기를 계속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진규가 그 공터에서 죽었을 때 인규는 가게를 보다가 이제 직감을 하고 공터로 달려갔었어요. 그 진규가 맞을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려가던 순간은 아직 진규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현재로 잡아오기 위해서 인규는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오히려 달리다 이렇게 진짜 소진되거나 죽고 싶다는 감정까지 느낄 정도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예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면화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소설들의 이 분위기가 막 밝지만은 않아요. 사실 한강 작가의 문제 의식이 것이 많죠. 네, 뭐 어둡다고 볼 수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가 요즘 날씨처럼 좀 먹먹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사 장르의 분신 구조는 이 외부에서 나와 똑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다른 개성을 지닌 어떤 인물이 나타난 것이었다면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는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살아있는 주인공이 내면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되게 독특한 구조의 분신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몇 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강 작가 작품의 대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일단은 시간상 조금만 더 하고 1부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맥시멈님께서 멜랑콜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면화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를 잊지 못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주인공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말이 없으셔가지고 네. 경청 중이었는데 경청 중이었는데 좀 재밌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말씀 중이라 사실은 좀 끼어 들어갈 타이밍을 네, 보기가 좀 알겠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주 기자님은 네, 시야가 좀 이렇게 동공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 아니, 잠깐 듣다 보니까 딴 색으로 잠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 주인공들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들은 그 내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자신의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질주에서는 이제 이 인규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달리면서 진규라는 동생의 그 죽음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달리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규는 소설 속에서 동생의 죽음을 자신만 되게 아쉬워하는 다른 가족들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격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인규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자궁 관련한 어떤 질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 받으신다고요? 네, 인규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진규를 다시 낳겠다고.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떠나간 어떤 상실의 대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타자가 결국 나의 일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타자와의 연대나 타자와의 관계를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 그런 퀘스천을 좀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고착한 상태로만 볼 게 아니라 방금 맥시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이어져 가보면 인규의 어머니가 이제 인규는 자신의 어머니가 진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만 알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인규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혹시 이제 자신은 진규를 다시 한번 낳아보고 싶다.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게 되면서 인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종의 뭔가 이 변화의 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지금 현재에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현재에 챙길 수 있는 것들로 시선을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진규의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제 현재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동생 진규의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던 인규가 이게 되게 고착화되어 있고 계속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짜 극단적인 감정들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승화가 되면서 자신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진규의 죽음을 내면하는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 속 주인공들한테는 내면화의 과정이 하나의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한꺼풀 더 벗겨낼 수 있는. 한꺼풀 벗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그렇게 해서만 했기 때문에 또 계속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봤고 지금 시간 관계상 1부는 종료를 하고 2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한강 작가 소설은 기존의 서사 장르에서 사용되던 분신 모티프가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이 소설 전반에 놓인 이 분신 구조와 더불어서 들레즈라는 철학자의 이 잠재성이라는 현재를 구성하는 철학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른 소설 예시들을 한번 들어서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들을 한번 분석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